이 책을 읽고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실제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의 차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프로이트는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질투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자들이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고, 그렇게 형성된 콤플렉스는 한 사람의 전 생애에서 그 작용력을 발휘한다고 프로이트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 왕의 책을 보면 오이디푸스는 오히려 이러한 예언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자신의 친부 사례와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히려 멀리 떠나는 것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는 오이디푸스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닌 라이오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왔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라이오스 왕은 그 예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장하지도 않은 자신의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이오카스테 왕비가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하인에게 오이디푸스를 맡기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오이디푸스가 생명을 구하긴 합니다. 만약 라이오스 왕과 왕비가 스스로 자신들의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에서 한 것처럼 알아서 그들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가 스스로 예언을 실현하게끔 도운 결과가 됐습니다. 만약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과 갈림길에서 마주쳤을 때 라이오스 왕이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그를 죽이려 했을 것이고, 오히려 오이디푸스는 담담하게 아버지의 칼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그냥 프로이트의 추정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쟁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을 갖고 성장하는 남자들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함이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둘째, 오이디푸스 왕은 과연 아무런 죄가 없는 비극의 희생양인가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책은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적 운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친부 사례와 근친상간은 분명 불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오이디푸스를 동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이디푸스는 굳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즉, 라이오스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든 몰랐든 분명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미 오이디푸스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물론 라이오스 왕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오스 왕을 죽이고도 오이디푸스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이디푸스가 죄값을 치러야 할 이유는 친부 사례와 근친상간 때문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살인자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의 죄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죽이고 테바이의 왕이 됐다는 것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생각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계인과의 대화를 시도하던 중 한 언어학자가 외계인의 언어는 시간을 초월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외계인의 언어를 익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언어학자는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은 것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신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그 딸을 낳아서 길렀을까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아마 대부분의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선뜻 아니다 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의 마지막 죽음이 딸과 부모 모두에게 큰 고통과 깊은 슬픔을 줄 수는 있지만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비롯한 세상과 교감하고 순간순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 결과에서 딸이 죽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딸을 살려보기 위한 최선을 다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 즉 신의 영역이나 운명, 숙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새로운 부모 밑에서 열심히 성장했고 신탁의 내용을 들은 후 그것을 피하기 위해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자신을 자극하는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싸웠고 스핑크스라는 괴물 앞에서 또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으며 테바이의 왕이 되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국의 역병이 돌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비극적 결말이 도래함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두 눈을 멀게 한 후 방랑을 떠나면서 죗값을 치릅니다.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일련의 삶이 하나의 숙명이라면 숙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선택은 분명 오이디푸스 스스로 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선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미래의 예언이나 암시 또는 운명의 장난이 있다고 한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그 어떤 미래의 일은 결국 오늘을 살아낸 뒤에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의 일생은 결과는 나쁠지언정 그 과정이 모두 비극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이 책 전체를 비극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이디푸스 왕의 결말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왕이 성장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가슴을 조이는 비극처럼 다가오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인생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의 인생 또한 결말에서는 비극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생처럼 희비가 교차하는 중에도 소중한 순간순간의 추억들이 쌓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비극이라 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